정말 이건 소름 끼칠 정도로 망하는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월마다 얼마 따박따박 가져가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 매출이 얼마요? 90%가 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쫙쫙 긋거든요.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 벌고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벌려도 불안하고 언제 편해요? 안 편하니까 사장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지식의 깊이를 2배 더하는 지식인 초대석 합석. 오늘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멘토 유정수 대표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어려워져서 폐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서로 아시나요? 직접 뵌 거는 아닌데 인연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인연인가요? 사실 뭐 유정수 대표님은 자영업자분들의 멘토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동산 쪽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상업용 부동산은 공간의 창조 능력이 엄청 중요한데 그걸 워낙 잘하시는 분이어서 대한민국엔 거의 대체 불가능할 정도니까. 저는 그럼 유정수 대표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가게 하나하나도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콘텐츠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여기 와서 소비를 해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제일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우리 어디서 만나, 근데 어디 갈까 그러면은 그 어느 동네든 그게 정말로 내 집 앞이 아니고서는 홍대 앞, 성수동 어딘가 많이 갔었는데 근데 막상 단 하나의 가게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갔던 가게들이 다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괜찮은 가게들이 있었어도 기억에 남지는 않는 거예요. 이 가게가 무조건 기억에 남는 한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365일 비가 오는 카페? 매장 가운데 온천이 있었어. 매장 가운데 소가 있는데 로봇소가 걸어다녀. 막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매장을 소구하는 포인트로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어디 갈까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의 머리가 제일 맛있었던 데, 제일 좋았었던 데가 순서대로 기억나기보다는 기억나는 포인트, 그 브랜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폐업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관한 통계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포함해서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95년부터 이 통계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제일 많은 숫자라고 하고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이시기에 폐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냐면 서울하고 뉴욕하고 인구나 여러 가지가 비슷하거든요. 약 1000만에서 이제 900만 정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카페의 숫자가 서울이 뉴욕보다 11배가 많습니다. 1.1배가 아니고 11배요? 11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 정말 세계적으로 식당이 많은 곳이 도쿄거든요. 도쿄가 세계에서 거의 원탑인데 식당의 개수가 서울의 절반이에요. 그렇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서울이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당 F&B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저희 자영업이 안타깝게도 F&B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처리하기가 애매한 게, 도안은 드려야 되는데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숫자의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여기서는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버는 방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도 폐업 정책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마감하실 때 잘 마감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업을 도와드릴 니즈는 전혀 없는 거군요. 개업을 도와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사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개업을 약간 규제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개업하기는 쉬우니까. 딴 나라는 어려운가요? 미국에 저희가 첫 매장을 2024년에 오픈을 준비했었는데 실제로 2025년 봄에 오픈을 했습니다. 1년이 걸렸는데, 가령 소방검사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방검사 신청하면 소방검사가 나오는데 3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바로 민원 들어가요. 우리는 빨리 나오죠. 예, 그런데 미국은 6주가 걸려요. 내일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 휴가 가게 돼서 못 가. 그러면 그 다음 6주로 밀리는 거예요. 그게 소방검사가 따로 나오고 안에 있는 전기검사가 또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도 3배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서 이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반은 걸릴걸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1년 만에 개업한 것도 기적적이다. 엄청 빨리 하셨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행정 절차가. 근데 행정 절차가 느림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돈 못 벌면서 돈을 투자하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필터가 좀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6개월간 창업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이 사실 뭐 F&B를 많이 하시니까 위생교육 받고 위생증 나오면 바로 그냥 간판 달면 기업하니까 너무 쉽죠 사실은. 예. 자, 얼마 전에 이제 두쫑쿠가 엄청나게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도 두쫑쿠를 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위생검사 받고서는 그거 나오니까는 주방 설비가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철물점도 안 되는데 두쫑쿠나 팔자 그러고서는 그럴 정도로 창업이 쉽고 그 쉬운 점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세무사시기 때문에 이런 폐업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서비스 하셔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통계 수치를 좀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어떤 지역이든 간에 3년 안에 50%가 망합니다. 7년 딱 지나면 한 25%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게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는데 법인 대표님이 폐업은 당연한 거고 이제 회생파산 신청 알아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이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잘 되는 업종은 또 잘 되는데 안 되는 업종은 구조적으로 이걸 바꿔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신 분들은 아 진짜 접어야겠다. 사실 폐업도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임대료 좀비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임대 기간이 한 1년 반 남아있다. 그러면 나가더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 못 구하면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이라도 벌자고 하면서 의지는 꺾여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시니까 매출이 막 높아질 리도 없고 시간은 갈아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그분들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 말고 수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 사실 그래서 신입 사장님들이 오시면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다, 뭐 잠실이다, 거기서 커피숍을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 중에 잠실에 커피숍이 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뭐 그걸 다 말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버시고 이런 구조를 좀 짜셨으면 좋겠다. 이 동네 특성이 좀 이런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죠. 왜냐면 신입 사장님들은 이제 막 엄청 의욕이 넘치시는 상황인데 다 장밋빛을 꿈꾸죠. 근데 그게 손님이 확 줄면 급속도로 우울해지시고 의지가 확 꺾이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면 사업이란 게 물론 이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초보 때 그거를 못 견뎌 하세요. 그 공허함 견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창업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버틸 돈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들으셔서 알고 계셔서 준비는 하시는데 실제로 손님이 없잖아요. 3개월이 아니라 3일 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통장보다도 어떻게 오늘 고객 없어, 오늘 손님 없어, 하루만 없어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하고 내가 잘못 창업했나? 내 마음속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 그거 말고도 뭐 옷가게도 있을 수 있고 꽃가게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폐업을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은 네, 실제 피로는 무조건 F&B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그나마 폐업률이 적은 거는 그 업종에 진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안경점. 안경공학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직도 사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기업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개체수도 좀 적죠, 확실히. 근데 F&B는 내일도 당장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 사무실 근처에 빵집이랑 이제 베이커리랑 커피랑 같이 파는 데가 망했더라고요. 근데 딱 이틀 지나니까 바로 편의점이 들어서더라고요. 편의점 하나 세팅하는데 대부분 48시간도 안 걸리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이 아마 그럼 은퇴하고 저기다가 생각하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넣었을 텐데 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이틀 만에 저걸 할까? 1억짜리 주식 사는 것도 고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와 나는 고민을 진짜 상권 분석이랑 몇 달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박아버리시는 건가? 근데 편의점은 지금 사실상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거기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도 있거든요. 와 저기다가 이틀 만에 1억 2억을 넣는 저 마음가짐이 정말 뭐 어떤 데서 결정이 났었을까? 근데 제가 창업 컨설팅 뭐 이런 박람회나 그런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깊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뭐 이래 번다더라 해가지고 책자 보고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책자 갖고 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쫙쫙 긋거든요. 그리고 뭐 매출이 얼마요? 90%가 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질적 수치로 저는 접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그렇게 보여주면 그분들은 믿습니까? 아니면 화냅니까? 우선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미 약간 휩싸여 있으세요. 창업 귀신이 들렸다고. 창업 저희가. 귀신이라고 합니까? 네네네. 전문가시니까요. 전문가로서 업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유행을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두쫑쿠 얘기하셨는데 두쫑쿠가 확 불어날 때 내가 이미 두쫑쿠를 하고 있으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런 식으로 유행이 지나가면 지나가도 어느 정도 버텨지는 업계도 있을 것 같고 유행이 지나가면 정말 어려워지는 업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행이 짧은 거가 디저트 쪽입니다. 여가 소비잖아요. 밥을 먹고 기본적인 허기가 채워진 다음에는 디저트를 선택할 때는 좀 더 여유롭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 용기도 있는 거고 지금 배고픈데 이 허기를 맛있을지 아니면 입맛에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에 도전하기는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사에서는 훨씬 보수적이고 그런데 디저트 파트로 가면 뭐 기껏해야 그냥 한 입 먹고 맛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는 선택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 인스타에 떴을 때 그거에 지갑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반응이 확 오는군요. 대신에 그만큼 반응이 지기도 쉽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저트 아이템들이 제빵보다는 제가보다도 그 외의 과자류들이 더 만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적은 설비로도 가능합니다. 제빵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우 컨디셔너라고 하는 빵을 숙성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굽는데도 데크 오븐이라고 하는 대형 오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과류들은 컨벡션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 소형 오븐 하나만 있으면은 집에서 누구나 마들렌이나 피낭시에라던가 아니면 쿠키라던가 그 외에 다른 이제 제과류들은 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유행인데 갑자기 한 번에 쫙 깔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대만 카스테라도 그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숙성이 필요하지 않은 제과류들에 관련된 빵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진입문턱이 모든 자영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입문턱이 약간 낮으면 누구나 넘어와서 이게 돈이 된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게 돈이 되네? 그러면 바로 옆에 똑같은 게 생깁니다. 아, 맞아요. 예. 저가 커피숍 같은 경우도 실제로 좋은 목에 있는 데들은 돈을 버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저가 커피숍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메가커피인데 여기서 매출을 5천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새는 카드 정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아는 건 경쟁업체입니다. 그러면 컴포즈에서 메가에서 여기 5천을 팔면서 꿀을 빨고 있어? 가만 볼 수 없죠. 여기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면 바로 옆에 비슷한 커피가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매출을 잘 내면 바로 옆에 저가 커피숍 4개가 쭈루루 생기는 이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생각난 게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성수동에 정말 사람 많은 저가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코너에. 점심마다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차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거기 아마 월 매출이 진짜 억 단위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은 다른 그게 없네요. 저가 커피가. 보통 다른 지역은 없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생겨도 이거를 제한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브랜드끼리의 제한만 있기.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월세가 평당 100에서 150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저가 커피숍에서 20평짜리 매장을 내더라도 그게 월세가 3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 1억을 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억을 내도 영업이익률이 30%의 월세를 3천을 만약에 내고 나면 그럼 7천 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10%? 1,000만 원 내기가 힘들 겁니다. 다른 저가 커피숍들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군요. 방금 말씀 중에 1억의 매출을 올려도 1,000만 원 남길까 말까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그런 거죠? 기본적인 원래 F&B의 영업이익률이 30%면 정말 좀 황금적인 영업이익률입니다. 30이 안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30, 근데 카페는 재료비가 20 정도로 줄어든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가적인 저희 지금 이제 앞에 먹고 있는데 이 컵이랑 이 빨대랑 이런 것들 컵홀더 하나만 끼워도 그 컵홀더 하나가 70원이거든요. 그렇게 비싸요? 네. 이 컵에다가 제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배달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우리나라는 또 비싸죠. 여기에 이제 월세까지 더하면 예전에는 1, 2, 3회 법칙이라는 법칙이 통용이 됐었어요. 10%의 임대료, 20%의 인건비, 30%의 재료비. 그런데 지금은 133도 좀 모자르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곳들이 1.5, 뭐 3.5, 3.5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10% 내에. 그러면 한 1억 정도 매출 난다. 그럼 얼마나 법니까? 1억 정도 매출 난다 그랬을 때 월세가 1,000만 원의 기준이 맞으면 그럼 본인이 그래도 2천에서 3천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근데 자영업 F&B에서 1억 매출 내기가 정말로 쉬운 숫자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카페 커피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 남는군요. 혹시 사장님들 가운데 창업 전에 혼자서 계산은 여러 가지 해볼 거 아닙니까? 뭐 나는 이 정도 벌면 뭐 이만큼 돈이 들어갈 거고 어쩌고 이렇게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 중에 창업 전에 사장님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은 뭐가 있나요?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부가가치세. 제발 메뉴판에 부가가치세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요 그걸. 생각을 아예 안 하시니까. 바로 유정세 편이 웃으시더라고요. 일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월급쟁이는 부가가치세를 평생 존재를 모르고 살아요. 처음 가게 오픈하고 매출이 한 4천 나왔어요. 예. 근데 반은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저것 떼고 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달은 매출 확 줄어서 500 남고, 그리고 세 번째 달은 한 300 남고, 그래도 저한테 세 달 영업해서 1,500 정도 남았으니까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딱 나오는데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네, 한 800만 원을 내라고 나온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옆에 앉혀놓고 자, 장사하려면 부가가치세라는 걸 계산해 넣고 메뉴 가격을 정해야 되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개업을 하시고 나서 식당 운영을 하셔서 그분이 말 그대로 그 동네에 엄청 유명했어요. 가심비로. 그분이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안 넣고 메뉴판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한번 내고 호되게 당한 다음에 이제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었다. 바로 가격 올렸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싸게 원가 측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거 10%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종합소득세보다 더 커요. 종합소득세는 속된 말로 벌어야지 내는 거고, 처음에 대부분 사업을 하시면 2년 동안에 손익분기점 못 넘기는 거 허다하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 사실 사업 초반에 더 무서운 건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엄청납니다. 이거 그것도 못 벌면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보다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직원 한 명 고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10%가 이제 10%의 절반 정도를 내야 되니까 그게 모이면 꽤 커요. 그래서 잘못된 인건비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용을 한 상시 근로자인데 너 그냥 프리랜서처럼 일한 것처럼 해. 그래서 이제 3.3%대고 이런 걸 하는데,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전부 다 잡았습니다. 종속적이고 근로 형태인데 마치 이제 독립적인 프리랜서인 것 마냥 해가지고 이것들 그럼 전부 다 4대 보험 내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4대 보험을 사업주한테 다 걷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근로자한테 다시 반절 받으세요. 그리고 사업주한테 다 걷는데 근로자는 연락이 안 되죠. 퇴사한 근로자니까.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런 것도 많으세요. 육아휴직이나 가면 지원금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야, 이런 거 실업급여나 이런 거 쉬워 막 하시는데, 사업장이 큰 데만 이런 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사업장 중에 직원 한 명인데 육아휴직 잘못 쓴 거 아니냐고 조사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도 조사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이건 좀 많이 권해드린 건데, 자영업자는 안전망이 없어요. 제가 많이 권하는 게 이제 노란우산인데, 저도 처음에 힘들 때도 노란우산을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퇴직금인데 요거를 안 넣으세요. 생각보다. 노란우산이 뭔지도 모르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은데, 물론 좀 힘들 때는 막 당장 넣어라 이건 좀 힘들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늘한 말은 좀 힘들겠지만 여유가 생기면 저는 이건 무조건 권해드려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안내 정보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표적인 게 노란우산공제랑 IRP랑 이제 연금저축 이 세 개가 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으면 성실도를 높다고 봐서 세무조사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깎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분들 돈 좀 벌면요 항상 사실은 불안해하세요.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나 내일 당장 교통사고 나면 나 끝나는데, 그리고 내가 당장 사업이 망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게 한번 크게 경험한 게 코로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막 모든 산업군이 박살이 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안전망은 꼭 하나 좀 뒀으면 좋겠다. 참 정말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 벌고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벌려도 불안하고, 갑자기 많이 벌려도 불안하고, 언제 편해요? 안 편하니까 사장이죠. 모든 인간 중에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저는 절대로 10%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내 인생을 거의 주식화해서 투자하고 그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대신에 그만큼의 소득을 얻겠다라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고 급여 소득을 할 때처럼 내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월에 얼마는 벌겠지. 그거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엄청 강한데. 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400 못 벌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400이 어렵나요? 어렵죠. 엄청 어렵. 왜냐면 손익분기점 자체를 못 넘는 사업장이 전국의 80%는 될걸요? 80%요?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월마다 얼마 따박따박 가져가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사업은 물이 들어오면 미친 사람처럼 벌어야 돼요. 글러먹은 겁니까 그게?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기승전결의 사업은 다 있는데 많이 들어올 때 진짜 잠을 줄여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그때 정말 햄토리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야 힘들 때 그걸로 버티는 건데 항상 나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꾸준히 돈을 번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전제다. 맞습니다. 예. 오늘 자영업에 대해서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 자영업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창업을 해서 적자를 보는 동안도 힘들지만 폐업을 할 때도 돈이 든다는 건 정말 몰랐거든요. 그럼 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안전장치가?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 폐업할 때 이제 철거지원금 20만 원에서 한 600만 원까지. 근데 이것도요 예산이 금방 동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하반기 가면 예산이 다 끝나가지고 지원금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은 이제 사업이 잘 될 때 노란우산 공제 부금을 좀 넣는 걸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 노란우산 공제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의 퇴직금이거든요. 근로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뭐 DC든 DB형이든 IRP든 도와주는 건데 자영업자 대출이 1200조래요 지금. 소상공인도 몇 억씩 막 대출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25만씩 넣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퇴업할 때 그 돈이 좀 목돈으로 들어오니까 좋은 것도 있고 가장 큰 건 세금입니다. 소득공제가 혜택이 큰데 잘 몰라 아세요. 소득공제가 뭐야? 세법은 항상 용어가 좀 어렵고 헷갈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월마다 50만 원씩 노란우산 공제를 넣으면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4천만 원의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00만 원 차감하고 3,400만 원의 세율을 곱하니까 세율이 이제 15%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 구간이니까 한 99만 원 정도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50만 원을 안 번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저금도 하는 개념으로 이제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넣는 건데, 아, 오케이. 너의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소득도 빼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적금 넣는데 내 수익률이 16.5%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되는데 세금으로 따지면 뭐 적으면 한 40만 원 정도, 많으면 한 15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이니까 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 필요할 때는 이걸 한도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거잖아요. 그것도 경비 처리는 됩니다. 많은 장점들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 좋은 게 복리 이자로 계속 그냥 돈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큐큐큐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말 그대로 제 자산을 불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해지를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걸 한도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냈던 거를 담보로 잡고 대출 받는 건 노란우산에서 대출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있군요. 시스템적으로 정말 자영업자 힘든 거 좀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나쁜 거 하나도 없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프리랜서 같은 분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택배 기사님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도 결국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 그러면 부금에 돈을 넣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도 받으시면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그럼 다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끝나면 마지막에 레포트를 드리거든요. 1년간 농사 이르게 지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보내드리는데 거기 항상 제가 넣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노란우산이랑 IRP랑 연금저축. 어느 정도 좀 버시면 이거 그냥 넣어놓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미래에 어느 정도 목돈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도 깎이는 효과도 있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든지 나에게 크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걸 꼭 인지하면 이거 괜찮습니다. 노란우산, IRP, 연금저축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라. 네, 저는 세 가지를 항상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원금을 깎아먹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도 적정 나이 만 55세 이상이 됐었을 때 가져가면 태클을 안 거는데 그 전에 가져가면 아니 우리는 혜택 줬는데 그거 너 혜택만 딱 활용해 먹고 쓱 돈 빼가면 이거는 제도에 어긋나지. 의미가 없다. 이거 서로 약속한 게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도 해지를 하면 그때 받았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16.5%의 이제 기타 소득세로 다시 좀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으려면 몇 살 때까지 안 빼야 되는 거예요? 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서 만 60세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노령으로 이제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때는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중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제가 진짜 많이 보는데 자영업을 정리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망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시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소비한 게 많았었어가지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퇴직금이 목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희망퇴직이라 해서 많이 돈을 주잖아요. 노후를 대비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노후 대비로 이 노란우산을 권해드리는 거고 IRP랑 연금저축을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노후의 대비입니다, 사실은. 노란우산 자금은 압류가 안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자영업자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이것까지 압류를 걸어버리면 이분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회생이나 파산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까지는 압류를 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세요. 뭐 이런 취지로 좀 자금을 주는 거죠. 사실 연에 거의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이 노란우산 자금으로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거나 안전장치가 되거나 하는 예도 보십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위험에 빠진 분들이 저한테 SOS 신청하시는데 이거 들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면 대부분 장사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리스크를 저는 테이킹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사가 꾸준히 잘 되는 거는 정말로 축복의 영역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같은 경우도 술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직원들 전부 다 여행 보내주고 상여금 주고 뭐 하고 근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매출 꺾이고선 적자가 나니까 그때부터는 악독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줘야 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안 주려고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수당도 안 주기 시작하면 조금씩 트러블 생기고 트러블 생기면 야 내가 니네 해외여행까지 보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네 해외여행 보냈지. 니네 쓰고 있는 아이패드 내가 사준 거지. 그런 말 하면 또 직원들은 치사하다. 뭐. 그래서 좋을 때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될 것을 챙겨주는 사장님. 끝까지 책임지는 사장님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삶부터 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이 노란우산 공제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제일 어려운 판단이 이걸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다시 돌려서 만져서 살려볼까? 아니면 여기서 깔끔하게 딱 접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대부분 이제 기간이랑 금액으로 데드라인을 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 처음에 개업을 할 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너 망해봤자 1년에 5천이야. 내가 5천 줄 테니까 바로 개업해. 그래서 내가 오케이 5천? 딱 했는데 BP 못 넘기면 오케이 접자.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기업을 들어가든 뭐 이렇게 하자. 다행히 BP를 좀 잘 넘겼어요.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좀 주기는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뭐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데드라인을 좀 잘 안 정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정해야 되는데 하나만 정하세요. 이 돈 떨어질 때까지. 아니면 뭐 임차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 악순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좀 본인이 좀 깨닫고 딱 거기까지만 데드라인 정하고 아니다 싶으면 접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들어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때까지만 한다고 사실 그 비용이 끝나겠습니까? 사실 그 뒤에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이나 아니면 임대료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지면 생각보다 더 많은 배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하셔야 돼요. 정하시고 나서 딱 털고 빨리 새로운 걸 하던가 그게 나으신데 그래서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7년 넘어가면 80% 정도가 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업종에 7년 이상 한 분이 있으면 3분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다 만나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심비를 채우든 가성비를 채우든 어떻게든 만족감을 줘요. 돈을 써도 되겠다라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거나 싸지만 괜찮네 이 정도면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경험 중에 사기 거의 당할 뻔한 거 꼭 한 번 있고요. 폐업을 경험하거나 폐업의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폐업을 하고 내가 새로 옮겼는데 그때 옮길 때 입지라는 걸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또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고 잘한 건 뭐가 있고 이걸 나눠보고 잘못한 부분만 딱 바꾸면 나머지는 잘해온 거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이 되실 때가 많으세요. 근데 그 장소에서 계속 5년, 7년 한다고 과연 나아질 것인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 볼 때면 제일 안타까워요. 제 주변에 있는 자영업도 자영업이지만 이제 수많은 코인러들이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절대로 못 파는 게 예전에 이게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이면 절대로 손절을 못 하듯이 자영업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갈아 넣었고 노동을 했고 비용도 투자했고 결국은 내 돈 들여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버린 거예요.
와, 너무 최악의 표현이다.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시간을 다 썼는데 그 돈을 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큰 기여를 하지 않은 주식조차도 손절 라인을 못 지키는데 정말 내 영혼을 갈아 넣었던 내 전부를 만들었던 내 가게를 손절 라인에서 내가 딱 판다?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매장이 되고 손실을 보시면서도 주변에서 대출을 끌어다가 쓰고 그렇다 친인척 이제 돈까지 쓰고 그러면서 같이 한 가게가 망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싱크홀이 생기는 이런 정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렇게 안 좋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매출이 반등하고 돈을 잘 벌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을 거잖아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습니다. 0.1%. 본인이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 차라리 로또를 사요? 로또 사서 이 로또가 만약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1등의 비용을 반대로 내가 내야 된다면 로또를 누가 사겠습니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몇 명 만나보셨죠? 수천 명은 만나봤죠.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오픈한 지 1년. 1년 전에는 아직 적자였었는데 그런데 이 매장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 마케팅이 되지 않아서 일 뿐인 건데 근데 1년이 넘은 매장이 적자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살린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적자 중에 이렇게 언젠가는 회복될지도 모르는 적자와 이거는 절대 회복이 안 되는 적자 이걸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일시적인 적자는 대부분 시설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에 에너지를 좀 쏴보자 해가지고 뭐 새로운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뭐 쇼츠나 뭐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투입을 한다거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뽑았거나 근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 좀비 적자죠. 유정수 대표님이 한 번도 못 보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아예 업종을 바꿨어요. 같은 자리에서. 아예 그냥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요가 사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요가 사업이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걸 한 것뿐이에요. 진짜로. 거의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폐업한 적도 있어요. 진짜요? 왜요? 어떤 지표를 보고요?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가 예상했었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있잖아요.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그 상태로 3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저희는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요. 예전에는 오픈발이 6개월, 1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3달이 안 갑니다. 데뷔 무대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이거를 5개월, 6개월 후에서 다시 건져 올리는 데까지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과 기회 비용이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아예 갈아 끼우는 게 더 기회 비용이 더 싼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투자한 시설비나 이런 거는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신규 창업을 하면 다시 그 돈이 또 들어가는 줄 아시는데 커피숍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브랜드를 바꾸시는 거예요. 커피 시설, 기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전체적인 간판과 내가 파는 메뉴를 다시 라인업을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브랜드의 컨셉을 정리해서 이제 개업을 하시면 그럼 기존의 비용의 한 25%에서 30% 정도의 비용으로도 다시 재창업이 가능하신 거죠. 자리의 문제라면 정말로 이 주변의 상권이 잘못됐는데 근데 내가 장사 초보에서 입지를 잘못 선택해서 들어왔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그 장소를 버려야죠. 혹시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첫 번째 가게부터 잘 됐습니까? 첫 번째 가게가 완전 대차게 말아먹었고 얼마나 대차게? 제가 2년을 운영하면서 2억 5천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2억 5천이요? 네. 그때 만들었던 매장의 이름이 글로우 키친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글로우 서울인 이유가 그때 매장의 실패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가장 컸어요. 근데 그때 헤드 셰프였던 친구가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할 줄 아는 요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메뉴판에 요리가 한 100개 됐었습니다. 파스타랑 피자도 팔고요. 칵테일이랑 와인도 파는데 또명꿍이랑 팟타이도 팔고요. 일본식 파스타랑 그다음에 일본 요리랑 우동도 팔고요. 팔 수 있는 걸 다 팔았어요. 그 친구가.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메뉴가 많았던 건 아닌데 낙원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술집 없나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탕 줘 그러는데 없잖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불안해서 이 손님이라도 하나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낫지 않을까 시작해서 이제 탕을 팔고 소주를 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손님도 다 떠나게 되고 초반에는 약간의 영업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던 매장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로 익선동에 제가 3개의 매장을 동시에 냈는데 신메뉴를 개발한 적이 없고 이 매장에서 팔던 메뉴를 3가지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3개의 매장을 만들었는데 3개 다 대박이 났어요. 아, 그걸 합치는 거랑 나누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요리사가 똑같은 요리를 했을 뿐인 건데 근데 우후죽순 다 파는 그 느낌인 거랑
브랜딩이 정확하게 돼서 웨스턴인 음식들은 그 당시에 정육점, 옛날에 정육점이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정육점 간판을 그대로 걸고 익동 정육점이라는 스테이크 집에서 파스타랑 스테이크를 팔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살라댕 방콕이라는 태국 현지에 있는 이제 태국 음식점 같은 분위기로 태국 음식을 팔고, 그리고 여기에는 심플도쿄라는 일식집을 만들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드니까 정체를 몰랐었던 글로우키친이라는 매장에서 이 정확하게 공간과 메뉴가 합쳐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뭐 소금산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스테이크 집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 매장 중에 또 이제 흑역사들이 있는데, 어떤 매장을 만들 때 이 아이템이 오래갈 수 있는 아이템인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 중에서 엄청나게 큰 소금산이 있는 솔트라는 매장이었어요. 소금이라는 딱 매장 시크하게 이름되어 있고, 매장도 현대미술의 한 작품같이 엄청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소금으로 소고기도 굽고 새우도 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문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하늘구름 까르보나라라는 파란색 까르보나를 만들었는데 정말 새파란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SNS엔 딱 좋겠네요. SNS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 집이 소금구이집이었는데 소금구이는 하나도 안 팔리고 SNS에 다 그것만 올라와서 엄청나게 줄을 서가지고 그 파란 파스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 매출도 잘 나오고 두 번째 달도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달 되니까 아무도 손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림같이 매출이 한 5천, 6천 점 매장이 갑자기 매출이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그로로 흥한 자 어그로로 망한다. 그 파란 파스타가 SNS에 희귀한 음식으로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도 사실은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간 건 아니에요. 재방문율이 제로고, 한 번 먹었으면 됐지. SNS 사진 찍을 용도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한 번씩 방문하셨다가 그 다음번에는 그걸 두 번씩 찾지 않는 거예요. 메뉴를 정하실 때 이 아이템이 지속 가능한 아이템인지도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사장님들이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박칠 아이템 좀 가르쳐 주세요. 제2의 두쫑쿠가 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2의 두쫑쿠를 찾으시는 분은 그걸로 망합니다. 그렇게 단명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거는 그만큼 그 주기가 짧은데, F&B는 특징이 뭐냐면 잘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실제로 인기가 있어도 그게 지속돼야지 수익이 되는 거지, 두쫑쿠로 돈 번 사람은 저는 두쫑쿠를 만드신 분 정도 말고는 사실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나 짧아서요. 2달이면 아무리 내가 두쫑쿠를 많이 팔았어도 설비비 거들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유정수 대표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뭐 업종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체로 자영업을 오늘 매출 100만 원 찍혔습니다. 그럼 그중에 뭐 원가 빼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고 노란우산 공제 빼고 다 빼고 몇 퍼센트가 내 돈인가요? 너무 케바케여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하나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망하는 사장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정말 이건 소름 끼칠 정도로 자신의 매출을 과대 포장합니다. 제일 좋을 때 매출만 기억하는군요. 그렇죠. 월에 4천은 번다. 한 달 찍은 거. 한 달에도 있으면은 그나마 정직하신 분이고, 대부분 읽지도 않은 숫자를 그냥 허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왜 그렇게 소름 돋게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줄여서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최대 매출을. 왜냐하면 이게 본능적으로 뭘 아시냐면 언제든지 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가게가 어렵고 장사 잘 안 돼, 매출 얼마 안 나와라고 얘기하면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과대포장하시는데, 이 얘기를 자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매출이 그 정도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월세 200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가게에서 월에 4천 버시면 그러면 돈 남겠네.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근데 다 뒤져보면은 정말 여름 성수기 때 한 대 4천 판 건데, 그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매달 그렇게 4천 파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려워진 사장님들 가운데 자기 사업체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은 정확히 아시던가요? 모르시죠. 너무 가슴 아픈 경우는 예전에 신림동에서 순댓국집 하시는 어머님이셨는데, 나이도 한갑이 넘으시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장사가 잘 돼요. 매출이 한 달에 4천이 넘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순댓국을 6,500원에 파시는 거예요. 남으실까? 근데 정말로 그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분이 나름 계산을 하셔서 가격을 책정을 하셨던 건데, 배달 수수료나 이런 걸 전혀 안 넣으신 거예요. 배달 수수료가 그렇게 큽니까? 매출의 거의 한 80%가 배달, 홀에서 드시는 건 아예 없고, 업체에 내는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 15% 정도를 낸다고 보셔야 돼요. 매출에 대부분은 10% 이상을 내야지 상단 노출이 그나마, 만약에 내가 10%보다도 아래 옵션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검색도 거의 안 될 정도로 밑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필수 수수료가 지금은 거의 한 15%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0% 영업이익은 정말 꿈의 숫자거든요. 대부분은 20% 정도 남기신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중에서 15%를 배달 수수료 낸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 5%인 거죠. 여기서 내가 원가 책정을
조금만 잘못해서 물건을 좀 싸게 팔았거나 이번 달에 야채가 좀 비싸게 들어온다. 그럼 바로 적자인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2천의 매출인데 한 달에 마이너스 160이 계속 찍히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6시간을 일하시는데 근데 적자 160만 원을 보고 계시는 거였죠. 저 진짜 죄송한데 그런 경우에요. 메뉴당 500원 올리면 안 돼요? 배달이라는 게 또 가격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500원, 1000원 올리거나 아니면 사실 가장 쉬운 건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돼요. 내가 배달 수수료를 나는 이 돈 받고 배달 못 하겠어. 나는 기본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양도 더 늘리고 최소 금액도 늘리고 아, 그 최소 금액. 아, 네네네. 근데 그러면 매출이 급감하니까 이걸 되게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한국 사람들이 배달료는 괜히 내는 돈. 옛날에 짜장면 시켜 먹을 때는 저희가 안 냈던 돈인데 근데 갑자기 내게 된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 돈은 되게 아까운데 음식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값어치를 하겠지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정수 대표님은 너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자영업에 관해서 찌르면 답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계속 막 생각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혹시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까처럼 이제 매출액만 보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가게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정도는 꼭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인건비를 계산할 때 본인도 인건비를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급 13,000원에 올려놨으면은 그럼 얘 200시간 일했으면 260만 원. 근데 260만 원이면 실제 인건비는 무조건 3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260만 원에 실제가 300이 넘는다는 게 뭐 4대 보험 등등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식비까지도 대부분 같이 식당을 하는데 사실은 식사 주는 거는 우리나라 거의 국룰이기 때문에 이 비용도 전부 다 비용으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최소로 쓰더라도 내가 우리 식당에서는 32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 명 쓰는 거가 그만큼 무서워집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초짜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직원 쓰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직원을 쓰신다고 하시죠. 대부분 뭐 최저임금 생각하셔서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진짜 딱 최저임금만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해보면 이 직원은 1년간 채용해서 쓴다. 그러면 무조건 1.3배가 맞습니다. 네. 월급에 300만 원의 직원을 1년을 채용을 한다. 3,600이 아니라 1.3배 계산하면 4,660만 원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이 표현을 하고 항상 몰매를 맞기는 하는데 그 직원이 3배 벌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정도의 뭔가 효용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바로 말씀드려요. 자영업자분은. 그러면 쓰지 말고 직접 하세요. 안 그럼 선생님이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 돈을 본인이 가져간다 생각을 해야 된다. 자영업자분들이 오토병이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병입니까? 병입니다. 나 일하지 않고 직원 오토로 돌려가지고 운영하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2개, 3개 운영하면은 나는 골프 치러 가고 그리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까 대표님께 드렸던 질문을 세무사님께도 똑같이 드리면 자영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숫자, 매출액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원가율 제발 따지셔야 돼요. 원가율이요?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원가를 계속 올라가는 걸 보셔야 되는 게 매출은 메뉴판 한번 설정하면 올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처음에 그 메뉴판의 가액을 설정해야 되는 게 단순히 1년, 2년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생각보다 큰 요소예요. 그래서 정말 직원을 쓰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 좀 힘드니까 직원 한 명 모셔야지. 그리고 그분은 절대 나와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액 비율을 비용에 대한 것을 꼭 따져보셔야 돼요. 국세청에서도 매년 종합소득세 안내할 때 당신의 소득률이 저조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지역에 동일 지역 아니면 동일 업종에 비해서 소득률이 저조하다. 근데 그분이 막 탈세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당신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진짜 종합소득세 안내 정보 지금도 떼볼 수 있거든요. 거기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아, 그게 나온지도 몰랐네요. 소득률이 저조한 업종은 3년간 동일 업종의 그 영업이익률이랑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반성을 하셔야겠죠. 내가 지금 돈을 뿌리고 있구나. 그럼 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보다 많이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하다못해 항상 뭐 도매상한테 물건 떼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사오시면 싸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들어가고 고생스러우니까.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자영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내 인생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종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적어도 3분을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으면 거기서 먼저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영 노하우를 배우죠. 그리고 두 번째로 F&B를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그분이 주방을 잡으셔야 돼요.
주방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건데 그럼 주방장이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저 월급 100만 원 올려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무조건 사장이 주방을 잡아야 돼요. 핵심 기술을 사장이 갖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망할 겁니다. 왜냐면 휘둘리니까. 박수 나올 일입니까? 네.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주방을 못 보시는 사장님들은 요리사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더 비싼 거를 쓰는 거를 알면서도 이거를 얘기하면 그만둘까봐? 예, 고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둘까봐. 너무나 화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서 횡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고발하지 못하는 사장님? 사장님의 위치는 그래서 홀에 계시는 게 맞아요. 사장님이 주방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럼 매장이 엉망으로 돌아가 서비스가 개판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방을 할 줄 아는 사장님이 홀에 있을 때 가장 권위가 서요. 자, 오늘 지식인 초대석 합석 자영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꼭 한번 끝까지 보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